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대표적인 매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월간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한 네.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 전후해서 또 쇼핑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네. 또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것도 확인되고 하니까 한데 매번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만 뉴욕 3대 지수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진짜 옆으로 개걸음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제 보면은 좀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저항 구간이라 할 만한 걸 여러 개 돌파했습니다. 2520선 얘기를 그렇죠. 주셨잖아요. 예. 2520선을 살짝 올라섰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락 추세선, 고점끼리 연결한 하락 추세선도 돌파했죠. 일목균형표를 살피면 구름대 확 꺾여 내려오는 구름대도 돌파했죠. 또 피보나치로 따지는 파동 이론에 따르자면 그간 하락폭의 61.8% 레벨이 한 2515, 20 그 사이였는데 이걸 이제 또 올라섰다는 측면에서 네. 또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제 남들 가고 못 가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시아장이 가든 못 가든 우리는 2,600을 언제 갈 수 있느냐. 뭔가 내 갈 길 가는 느낌으로. 내 갈 길 가는 느낌. 예. 예. 그래요.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네요. 예, 환율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자, 증시가 강하죠. 예.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면 지금 4주 연속 지난주까지 상승했었고 또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좀 쉬는 듯 했지만 또다시 조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타 랠리, 연초 랠리 이럴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어제 보시면 다우가 0.24%, S&P 500이 0.1%, 나스닥이 0.29%. 거의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이다가 막판에 좀 돌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계속 좀 하향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타이밍은 우리가 하락할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얼마나 올라갈까, 얼마나 거품이 만들어질까 이런 거에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S&P 500의 시즈널리티라고 해서 계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 선이 과거의 70년 평균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옅은 하늘색 선이 올해의 움직임입니다. 보시면은 짙은 색을 쫓아가죠. 근데 이제 초과로 올라갔다가 또 초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초과로 올라갔다가 초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초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즉 연말까지 생각보다 빠른 상승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끝에 보시면 4,800이 나오죠. 숫자가. 예. 4,800이 S&P 500의 과거 고점입니다. 4,800. 최근에 왜 5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4,800을 뚫는다. 예. 그러면은 이 추세면은 내년 1, 4분기에 5,000을 뚫을 거고요. 근데 이제 5,000, 5,100 이런 숫자를 보게 되면은 네. 너무 빨리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펀더멘탈보다는 과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1, 4분기가 지나고 나면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계절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이 대통령 임기 기간의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네. 미국의 대선 해의 월별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평균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다 오르죠. 예. 그리고 나서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변동성.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달에 대선 이제 끝나는 정도 되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더더욱이나 저기 다이아몬드로 그려져 있는 건 뭐냐면은 오를 확률입니다. 예. 그래서 오름폭과 오를 확률인데 저 4개월 평균 오르는 게 10%가 넘어요. 4개월 동안. 여기에 또 오를 확률은 보시면 89%, 67%, 78%, 95%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는 제가 만나는 고객들한테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다. 언제까지? 내년 1, 4분기 말까지는 쭉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고 있다 보니까 증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투자 타임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국 뭐 금리라든지 경제의 어떤 환경 그리고 펀디멘탈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유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나 과거 저걸 보나 지수를 붙들고 이렇게 좋은 장에 대비하는 거는 걱정이 없겠는데 이게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은 네. 지금 S&P하고 나스닥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라도 빨강 파랑이 막 섞여 있어요. 거의 네. 같은 비율로. 네. 그러니 가는 상승 종목이나 업종하고 하락하는 업종 종목이 네. 지금 굉장히 양분되어 있는 가운데에 지수는 꾸준하게 견조한 흐름. 네. 그런데 늘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또 만만치 않은 문제 같아요. 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만약에 지금의 사이클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하는 국면에서 이제 좀 굉장히 화랑하는 국면으로 넘어간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종목이 단순하게 뭐 10개, 20개, 100개 이게 아니라 예. 5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상승 그게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타이밍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경기 침체 오냐 안 오냐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린 건 그래도 경기 침체는 안 온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죠. 예.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도 경기 둔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경기가 둔화되지만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생산성 향상이다라고 제가 거의 수십 번 얘기를 네네.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생산성 향상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기업들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기업들의 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언제쯤 이렇게 종목을 집중 투자하는 거 말고 더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많이 늘리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천천히 늘리시면 됩니다. 네. 예, 경기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주는 모습을 완전히 보이고 나서 경기가 바닥을 찍었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했을 때는 중소형주들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선별하고 투자를 하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건지, 그죠?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지나가면서 침체가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 그죠? 노 랜딩, 소프트 랜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가고 나서 다시 경제 성장률이 좀 하락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짚어봐야 될 부분은 도대체 언제 네. 예,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아니면은 이게 그냥 스무트하게 넘어가느냐 이런 네. 부분을 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상황,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뭐 미국계 투자은행 중에서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해소되는 과정 그 이후에 올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장단기 금리차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 항상 그랬지만 저희는 10년 마이너스 2년보다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둘 다 지금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시면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 전환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 회색 선을 보시면 저게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던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됐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전환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제 이게 지금 예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들어 놓은 차트를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전망은 이렇습니다.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가 언제 그러면 정상화가 되느냐. 지금 하늘색 선과 진한색이 교차점이 만들어지는 시기 보시면은 2024년 하반기죠. 네. 그래서 저렇게 되고 나면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그럼 즉 2025년 상반기쯤이면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10년 마이너스 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10년 마이너스 2년은 지금 장대금리차가 겨우 0.5%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근데 저희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도 다 플러스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지금 차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이너스 1.1 정도 됩니다. 지금은. 예. 10년하고 3년은 10년하고 3개월. 3개월물. 3개월은 110bp나 달한다. 그렇죠. 격차가. 자, 그러면 장기금리 10년이 안 떨어지고 예. 네.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네. 떨어질 거지만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될까요? 예, 1.25%를 내려야 되겠죠. 그 정도는 내려야 된다. 그래야지 플러스 전환하고 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야지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면 내년 동안에 얼마나 금리를 내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에서 그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에 있어서 5월 달에 금리를 내려줄 거다. 좀 넘어가 주셔서 2024년 5월부터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부터. 네. 예. 그리고 나서 2024년 말까지 네. 보시면은 얼마를 내릴 거냐? 최대 마이너스 1.25%입니다. 그러니까 125bp. 네, 예. 12월 말이 돼야지 플러스로 변할 수 있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 예. 이건 금리를 많이 내렸을 때.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를 정말 1.25% 내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5월부터 금리를 내리더라도 한 차례 내리고 쉬었다가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도에 최소는 한 0.5%만 내려줘도 된다. 네. 예, 그게 2024년 12월을 좀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25%로 될 거다라는 네. 거죠. 결국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장대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결국은 이 대출 증가율이나 예대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은행권이 얼마나 대출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결정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냥 장대금리 차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제 회복되면 온다 이게 아니라 결국 은행권에서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은행의 대출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었어요. 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하락을 했냐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예, 여기 나오죠. 지금 3% 수준으로서 낮은 증가율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 숫자가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예. 그래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얼마나 대출이 앞으로 변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예대율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겨우 70%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은행권이 계속해서 좀 대출을 늘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네. 올해는 안 늘렸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대출은 안 늘어났는데 경기 침체는 안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가계의 펀더멘털이 정말 튼튼하구나. 미국이. 큰 대출 없이도 버티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 쇼핑 부분이 온라인 부분이 7.5%나 성장을 했다. 네. 이건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래서 대출도 늘리지 않는데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축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고요. 해놓은 저축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 근데 이제 저축이 다 떨어지면 예. 결국은 소득 늘어난 걸 가지고 계속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출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이 늘고 있고 그런 추세가 이제 과거의 어떤 평전 수준에서의 상승률, 그래서 대출 증가율 연간 한 5% 정도의 수준으로 복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생산성 향상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임금도 그 정도의 상승률, 그러니까 한 3, 4% 정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골디락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온 숫자로는 경기 침체가 12개월 안에 일어날 확률은 낮다. 여기에 또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미국이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부채 때문에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서 그 내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지 그 폭을 좀 말씀 주셨잖아요. 네. 50bp에선 125bp 말씀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50bp 가량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금리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고 그리고 기업의 부채 비율이 이게 다 GDP 대비 숫자입니다. 130%가 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를 3.5%에서 더 못 올리죠.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부실이 일어나는 쪽이 굉장히 많아질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금리가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죠.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4.4 정도 되죠. 4.3%까지. 4.4%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금리는 미국의 개인들과 기업들이 감당 가능하구나. 버텨줄 이게 수 지금 있죠. 자꾸 나오고 있는 예. 겁니다. 자, 그러면 0.5% 정도 내려주면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세이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써먹기 때문에 그만큼 펀디멘탈이 점점점 나빠지겠죠. 근데 금리를 내려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버틸 힘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펀디멘탈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가계와 기업들은 금리 3.5에서 4.5 사이, 즉 네. 현재 10년 국채 금리 그 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내려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 미 연준이 그렇게 빨리 내려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경기를 봤을 네. 때.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할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이미 잡혀서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2%대로 복귀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금리를 5.5에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네. 되면 금리를 0.5% 1% 천천히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 동안에는 계속 증시가 오히려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타이밍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더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공매도 제도가 나왔었을 때 못하게 만들었었을 때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다행이다, 운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를 쫓아갈 확률이 높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미국 경기가 그나마 괜찮을 거니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큰 어떤 후유증 없이 미국 경제에 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결국 목표치인 2%대로 내려오고 그런 상황 하에서 굳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에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금리를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도 없이 아니면 뭐 연착륙 수준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거는 미정유의 사건입니다. 이때까지 늘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거는 금리 급하게 올렸다가 무쇠솥이 확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뭐 또 물 한 바가지 부어 갖고 될 일이 아니니까 또 장이 부러지든지 경기가 뚝뚝 부러지는 상황이 오면 또 금리를 후루룩 또 내리고 하는 그 사이클이었는데 지금 이런 얘기는 아주 스무드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출구 전략을 완수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역사에 남을 만한 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이클을 봤었을 때 2번은 실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 사이클하고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이때와 비슷하다고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자꾸 저희가 계속 거기와 비교를 해드리면서 지금 사이클은 그쪽을 쫓아가는 거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클 또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클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2016년에도 금리를 빠르게 올렸었죠. 죄송합니다. 2006년에도 빠르게 올렸었고 또 2018년에도 금리를 2017년인가 계속 올리고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러지는 장이 나왔던 건데 사실 2018년 12월 달에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 연준은 과거에 세 차례를 봤었을 때 1995년에 성공을 했고요. 실패를 한 건 2006년에서 2008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금융이 오기 전에.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네. 우리가 숫자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그때가 가장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던 때거든요. 제가 그때 뭐 최후의 비관론자라고 불렸었으니까 뭐 미국 증시가 40% 폭락하는 장이 올 거다. 우리나라 시장이 40% 폭락하는 장이 올 거다라는 네. 얘기를 2006년에 계속 해드렸었습니다. 2008년 전에. 근데 지금은 똑같은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을 때 오히려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가계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 부채 비율도 낮습니다. 여기에 금리를 올렸지만 이자 비용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부채가 많다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지금 역대 최고의 부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역대 최고의 부채가 민간 자본이 아니고요. 예. 정부죠. 예. 정부의 금리가 너무 높으면 정부가 이 재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좀 빼고 보자. 왜냐하면 미국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할 때 미국의 민간 기업을 투자를 하지 정부 기업을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을 볼 때 있어서 미국 증시를 볼 때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 그 또 기축 통화이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성공할 거고 그럼 얼마나 95년부터 2000년 사이클과 닮았을까 하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흘러갔었는지 도대체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갔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끌고 갔었는지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인터넷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AI 사이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오는 이 AI 사이클이 얼마나 클지가 가늠이 안 돼요. 솔직히 저희가 쫓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즈나 그 규모의 어떤 오래감에 있어서 좀 잘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익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추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자꾸 표현들이 물가 하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죠. 예, 예, 그런 건데 네. 그걸 갖다 물가 하락이라고 얘기하니까 물가 떨어졌어 싶은데 그건 아니고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둔화되고 있는 이 그래프가 네. 다시 위로 고개를 들 가능성, 이른바 인플레이션의 재가속화 그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때문에. 예, 생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제 미국의 저 주택 판매 지수 나왔잖아요. 네. 여전히 집값 올라가고 있고 네.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자 이제 또 어제 보니까 유가가 또 브렌트유가 한 2% 뛰고 네. 사우디 이제 돈 많이 필요하겠어요. 네옴시티도 해야지, 네. 엑스포도 해야지. 네. 뭐 이래저래. 네. 예, 그래서 더 만약에 예, 석유를 공급하면 석유 가격 떨어지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게 예. 저희는 계속 분석을 하고 숫자를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는 지금 벌써 1년 넘게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대 중반까지는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저희가 2.5%, 3% 정도로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점점 분석을 할수록 저는 2%도 못 미칠 수도 있다. 까지도 갑니다. 저는. 인플레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네. 임금 상승률에서 레이버 프로덕티비티, 그러니까 인건비의 생산성의 향상 이거를 뺀 지표를 보고 있으면은 이미 벌써 인플레이션은 2%가 아닌 1%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뭐냐면 95년부터 2000년도에 왜 괜찮았었냐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었어요. 반면에 경제 성장률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계속 2% 이상이 유지가 되는 거죠. 3%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금리는 인플레이션은 안 올라가고 그런 모습으로 쭉 가다가 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냐면 98년 이후에 금리를 더 내려줬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갑자기 인건비의 급등,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인건비의 급등이 같이 가니까 그리고 나서 2001년에 이제 터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은 생산성 지표를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3분기의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당연히 매출도 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써서 필요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건비, 시간당 인건비 부분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분기별로 나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버리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살짝 치고 올라간 것처럼 보였죠. 왜? 유가가 올라갔고 이런 공급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다시 지금 떨어졌죠. 유가가 지금 $8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2%대로 수렴할 거다. 자, 그러면 금리를 천천히 내려줘도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는 골디락스의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이 4,800포인트 S&P 500을 뚫을 경우에 이런 시장이 1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2년, 3년, 4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저희는 오늘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그 얘기를 자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도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물론 한국은 지금 기초 펀디멘탈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정반대예요. 예. 미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높고 가계 부채 비율과 기업 부채 비율이 튼튼한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 우리나라는 가계와 예.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정부만 낮아요. 근데 계속 지금 재정을 쓰는 데에 대해서 좀 제재가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해외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국의 생산성 향상되는 데 있어서 연결돼 있는 기업들, 그것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잠깐 동시호크 예. 보기 전에 잠깐 소감만 듣고 싶어서 네. 찰리 먼공이 타기하셨네. 네. 딱 백수를 누리신 것 같은데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죠.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예, 워런 버핏과 찰스 먼거니까 그분들이 미국의 이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만들었죠. 네네. 예. 물론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IT 산업 사이클이 워낙 세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경제가 저렇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투자 문화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네. 투자 문화가 제발 자리 잡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오늘 0.2% 코스피 상승 예상되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로 시장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2,520선까지 회복이 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2,527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1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2,800원. LG 에너지솔루션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만 9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1,3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72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7,500원이고요. 현대차가 보합 예상됩니다. 18만 5,7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 상승 예상되죠. 호가로는 48만 3,500원. LG화학 그리고 기아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 움직임 50만 3천 원, 8만 4,500원이죠. 네이버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로는 20만 9천 원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6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2만 3천 원. 셀트린 헬스케어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만 3,100원이고요. 포스코 DX 보합 예상됩니다. LNF가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4만 7,500원이죠.
HLB 약보합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1.2%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8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 예상되죠. 호가 19만 5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 예상됩니다. HPSP 어제 많이 올랐죠. 지금 아직까지 호가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계속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도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세요? 네. 저희가 좀 테이블을 좀 예. 올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금리가 이제 천천히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채권에 대한 비중에 대한 투자는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찰스먼 거 얘기하셨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비중을 보시면은 국채 예. 그리고 현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25% 정도를 신흥국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가총액으로 계산하시면 지금 선진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의 거의 82%입니다. 네. 그래서 18%가 겨우 신흥국 투자 비중이에요. 근데 저희가 25% 가져간다는 건 이제 신흥국에 대해서 비중을 제법 높게 가져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금리가 어쨌든 간에 떨어져 준다, 천천히 떨어져 준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게 되면은 예. 달러가 강세로 갈 수는 없겠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거에 미국의 금리와 다른 나라의 금리의 차이가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갔다. 지금 현재가 딱 지금 이제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천천히라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엮어서 할 부분이 뭐냐면 네. 근데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고요. 네.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죠. 저희는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어쨌든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TSMC를 다 팔았죠. 예. 예, 대만에 있는. 예. 네, 지금 대만이 지금 총선 대선 이 부분이 있어서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게 지금 결정이 날 거거든요. 이제 친중으로 가게 되면 미국은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훨씬 그 대만의 어떤 기대는 부분, TSMC의 기대는 부분을 줄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국은 럭키하다, 예, 운이 좋다. 만약에 삼성전자와 인텔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한국에 대해서 저희는 뭐 부채 비율이 높은 부분이 민간 쪽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잘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시간이 된다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은 이미 벌써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모겐 스탠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네.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가요? 예, 지금 경제 성장률 4.2%로 확 낮춰 잡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이건 음모론인지 모르겠으나 분위기가 좀 그렇죠. 이제 찰스 먼거님이 굉장히 친중이셨어요. 예. 그랬죠. 예. 네. 계속 중국은 놀랍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가치주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근데 지금 계속 미국의 행보는 어쨌든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예, 중국을 소외시키겠다. 그 경쟁력을 빨리 쫓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한 방향은 보시면 과거에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는 네. 그냥 무지막지하게 설비 투자를 늘렸어요. 모든 부분에서 철강, 화학, 기계, 반도체 등등 다 하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지금 겪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뭐냐면 철저하게 펀디멘탈이 약한 쪽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요. 네. 계속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증가율이 제조업을 보시면은 38%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프로퍼티 섹터라고 해서 부동산 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개발 회사들 예, 막 예. 망하고 있고 이쪽이 예. 가장 큰 부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쪽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한번 보시면 이 차트를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저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그 국가 안에서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국채입니다. 국채. 네, 예. 자, 위에는 미국 차트예요. 보시면은 주식이 훨씬 더 채권보다 수익률이 좋죠. 펀디멘탈이 튼튼한 쪽이 주식이고 예. 국채는 펀디멘탈이 덜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수익률이 130%, 140%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민간 쪽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았고요. 예.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중국입니다. 빨간색 선은. 보시면은 채권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예. 주식이 언더퍼폼을 했죠. 예. 100 미치니까.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국채가 계속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갔죠. 근데 주식시장은 전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민간 자본의 문제점. 민간을 자꾸 국유화시키고 있고 그 네. 과정에서 지금 중국의 국채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죠. 부채 비율 자체가 낮으니까.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죠. 네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투자라든지 한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펀디멘탈이 튼튼하지 않은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달러가 약보합세로 가는 거지 엄청난 약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민간의 펀디멘탈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고요.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이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만큼 많이 올라왔고요.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더 좋지 않냐? 중국 소비가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부채를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한 겁니다. 미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만큼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데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11월 2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그 긴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라는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고요. 게다가 투자 심리가 조금 호전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10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또 관망세도 짙게 깔리는 양상이었고요. 주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로 또 2,52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또다시 상승 움직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권이네요. 2,518포인트, 코스닥 강보합으로 81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0.69% 하락합니다. 72,300원, 72,2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9% 올라갑니다. 44만 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9% 떨어집니다. 13만 1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9% 상승합니다. 73만 2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떨어집니다. 5만 7,700원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강보합권입니다. 18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가 0.6% 상승합니다. 48만 1,000원이고요. LG화학이 1% 상승합니다. 51만 원이고요. 기아는 소폭 떨어집니다. 8만 4,400원. 네이버가 0.48%, 0.2% 소폭 하락이죠. 20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1.8% 상승으로 이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24만 9천원. 에코프로도 2% 올라갑니다. 72만 6천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 떨어집니다. 7만 2,600원. 포스코DX가 0.5% 상승하죠. 5만 7,800원이고요. LNF가 2% 넘게 올라갑니다. 14만 8,700원. 그리고
HLB가 0.3% 떨어집니다. 32,45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0.5% 올라갑니다. 79,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학번이죠. 194,000원이고요. HPSP가 어제도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9% 상승합니다. 41,8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0.4% 올라가네요. 9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 조금 상승하고 있는 섹터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석유가스 관련주들 지금 대성산업이 16%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4,040원. 움직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13% 급등합니다. 자, 그리고 극동유화도 3% 강세고요. 흥구석유도 6% 올라갑니다. 8,650원이고요. 그 밖에 지금 뭐 SK가스는 조금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원이 지금 0.49% 상승합니다. 오늘 대성산업,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극동유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셀업체들 뭐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뭐 석유가스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45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8억 원, 163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34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8억 원, 4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많이 떨어지네요. 5원 70전 하락한 128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좀 달러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네요. 네, 이건 좀 네. 이렇게 전방위적인 달러 약세가 보이네요. 모든 네. 통화에 대해서. 그러게요. 중국 위안화만 조금 반응이 네. 미지근하고 유보무 장께서 중국 걱정할 만합니다. 남들 다 다른 통화들 다 달러 대비 강세가 아주 급하게 추세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위안은 멈칫멈칫거리네요. 또 중국이 돈 풀어서 그런가? 돈 그럴 풀어서 수도 있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정미랭크 이렇게 개장 상황 소개하는 걸 보면서 예. 저는 솔직히 실망입니다. 왜요? 우리 장이 그냥 이거네요. 진짜 뭐랄까요, 어떤 견조한 흐름으로 간다기보다도 네. 그냥 거의 뭐 60% 넘게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들이 지금 이건 그냥 단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먼공을 얘기하면서 언급하셨던 장기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네. 그냥 테마주, 순환매 그리고 전부 또 이제 2차 전지로만 몰려가서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있네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네.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의 아까 차트 보여드리면서 네네. 중국의 부채를 갖춰본 소득으로 계산했었을 때 자그마치 140%까지 올라왔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의 그 기업 부채 비율을 보시면 GDP의 거의 1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이 먼저 터진다. 네. 미국이 터지기보다는. 예. 예. 결국 그걸 아마 미국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터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이렇게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냐면 올해 아니고 내년, 내후년, 뭐 한 2026년, 27년 이때쯤에 한번 터지고 네. 여기에 이제 미 연준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가 딱 98년이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버블이 일어났죠. 네, 지금 미국은 이번에 이 AI 사이클을 만들어내면서 정말로 시간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굉장히 높은 미국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못 쫓아간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쫓아갔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쫓아간 수준이 상당히 좀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번 사이클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나스닥이나 미국의 그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 우리가 초과 수익률을 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한국 증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은 쫓아가 줄 거니까. 근데 지금 다행스럽다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미국의 지금 지수는, 그리고 미국의 펀더멘탈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얼마나?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4년까지도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은 네. 미국의 어떤 산업들이 그만큼 리드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우리의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가를 많이 보셔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미국 기업들 자사주 매입, 소각추이 말씀 자료 준비하셨는데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자,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투자 패턴으로서 미국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대형 기술주도 많이 올랐으니까 예. 중소형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해서 중소형주 말고 계속 대형 기술주,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이 높은 기업들,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 성장을 하는 기업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소각 추이예요. 네.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하면 그냥 놔두거든요. 소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수급적인 차원밖에. 펀디멘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배당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이거죠. 그게 S&P 500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기업의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지난주 45주째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지금 짙은 파란색 선 장대 양봉. 네. 저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S&P 500 그리고 더 좋은 지수는 나스닥 100입니다. 그 다음이 S&P 500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러셀 2000, 이게 중소형주입니다. 더 밑에 있는 게 아크 ETF, ARKK.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면 금리가 지금 높아졌죠. 네.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하면 안 될까 하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성장주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쪽은 있습니다. 어느 쪽?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다 부채로 하는. 아니면 부채를 조달 못하면 망하는. 네. 예, 그런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아크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기는 ETF에 대한 어떤 실적을 갖다 전망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예, 거의 대부분 다 적자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70%입니다. 근데 보시면 러셀 2000은 지금 마이너스 23%예요. 예. 그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회복하려면 갈 길이 멀죠. 근데 위에 보시면은 S&P 500은 거의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4,800이 고점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심지어 나스닥 100은요 지금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 100이 계속 이끌어가는 시장이 나온다면 저희는 추세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차트를 보면은 저는 차트를 잘 못 봅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 컵 핸들 차트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 쌍봉을 그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쌍봉을 그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그 고점을 뚫어버리면 그때부터 시장이 좀 긴 기간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펀디멘탈을 가지고 집어넣고 네. 대립해서 분석을 네, 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그 통계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 봤더니 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장기 상승장이 만들어질 때 전 예.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본 겁니다. 저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4년 그리고 평균적으로 118%. 그러면 내년 1, 4분기에 4,800을 뚫는다는 가정을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4년, 거기서부터 118%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은.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느냐? 그걸 보려면 결국 지금 나와 있는 나스닥 예. 100이 ROE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25%가 넘어요. 그러면 그 25%의 ROE라는 건 매년 25%가 자본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배당을 해준다는 것은 예. 그만큼 수익률이 25%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4년 하면 118%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가능하려면 생산성이 계속 좋아져야 된다. 기업들의 펀디멘탈이 뒷받침돼야 된다. 네. 지금까지는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선택과 집중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나스닥 100의 ROE가 안 깨져야 됩니다. 예. 과거에 98년에서 2000년에 리피트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냐면 98년에는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어요. 예. 그렇지만 실적이 안 따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ROE가 97년에 21%이던 것이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9%로 폭락을 했어요. 절반으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2000년도에 닷컴버블 붕괴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나스닥 100기업의 ROE가 25%가 넘는데 이 ROE를 지금 올해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네. 내년도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얘기하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의 투자 비중을 확 늘렸다. 예. 그 회사가 앞으로 엄청난 지금 이 AI 시대의 미래를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계속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5년 안에 AI 비서를 들고 다닐 거다. 근데 그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건데 이게 뭐 엣지 디바이스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게 핸드폰이 될지 예. 뭐 안경이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PC로 갈 수 있는 거고 랩탑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사이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입 단계 이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금 가져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저는 좀 길게 보자. 너무 급하게 보지 말자. 예. 미국의 사이클이 정말 길어지면 2028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을 들여다보면서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자꾸 테스트를 하자. 네네. 그게 아니라 뭐 언제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이것도 다 봐야 되지만 네. 그 경기 침체를 보려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GDP의 비중이 75%가 생산성 향상이고요. 네. 고용 시장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만 보면서 자꾸 경기 침체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 생산성 향상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자. 그러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어야 될지 알 수 있다. 이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금 자, 얘기도 오랜만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금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제 매크로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리는 고점 찍었다. 이건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들 보시면은 다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빠르게 떨어뜨렸죠. 예. 빠르게 떨어뜨리는 구간에 보시면은 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예, 금 가격 보시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되는 그 시기에부터 2004년, 5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2008년 이후에 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근데 지금 넘어가는 건 좀 빨리 넘어가셨는데 이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기 때문에 많이 사야 되냐 금을.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차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생산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95년부터 2000년도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보시면은 오히려 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산업재 버블 들어왔었을 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금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보시면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졌을 때 네네. 보시면 금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빠졌죠. 즉 이번 사이클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맞다. 금이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소장님 질문하셨던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거냐. 인플레이션이 AI와 이런 생산성 향상에 따라서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금 가격은 오르기 어렵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금융위기가 오고 뭐 이런 부분들 걱정하시고 있다면 금 가격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50% 이상 폭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하지 말자는 아니고요. 예. 그래도 뭐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 금 이런 것들을 대체 자산으로서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괜찮다. 어느 정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 네. 예, 이 정도는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 본부장께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도 이제 해외, 특히 미국 쪽 중심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설명을 듣다 보면은 우리 국내 정시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언급을 회피하실 만도 하다 싶은 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생산성 측면, ROE 증가세, 실적 이런 것들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사주
문제만 하더라도 그쪽은 자사주로 샀다가 나중에 또 주가 좀 올랐다고 되팔아서 차익 남기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실제 소각을 해서 주가의 가치를 올리고 하는 그런 쪽인데 네. 그래서 중소형주보다는 기술주, 대형주, 실적이 있는 즉 밸류에이션과 모델로 접근하시니까 네. 되는데 네.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떠문떠문 듣다가 지금 저거 한국 얘기야 싶으면 전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참 놀랍습니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다르고 서학 개미와 동학 개미는 일단 접근 방법도 다르고 성향도 다를 것 같네요. 기질도 다르고. 그게 지금 벌써 지난 10몇 년 동안 네. 만들어진 사태입니다. 지난 10년 몇 년 동안. 네. 너무나 단기 위주의 투자가 강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한 가지 좀 기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네, 주조 환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세금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네, 리레이팅, 네, 워낙 저평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을 쫓아갈 수는 있지만 네. 미국을 초과해서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